어느 날 갑자기 가장 좋아하던 초콜릿 가격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도 4,000원에서 3,200원이 됐고 즐겨 먹던 치킨도 2만 원에서 17,000원으로 내려갔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도 9,000원에서 7,500원으로 줄어들었고 부모님 월급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우리나라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파산이라는 것이었어요. 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압류당하고 회사가 도산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시키죠. 그런데 국가가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국민들도 계속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궁금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파산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유한 선진국들도 이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개인이나 회사처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재산을 모두 압류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 파산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기업처럼 법정에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인 자산을 잃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라가 사라지지도 않고 누군가가 와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손실은 바로 신용이죠. 다른 나라들과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약속을 어기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2017년에 스리랑카가 겪었던 한반토타 항구 사건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겨주게 됐어요. 이처럼 채무를 갚지 못하면 국가의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도 있어요. 경제 위기 당시 중국 기업인 코스코에게 항구 운영권을 매각해야 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금이 부족한 정부가 자산을 팔아서라도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차입이에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이 정도 빚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더욱 안일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년에는 GDP가 5% 성장할 테니까 세수입도 늘어날 거야. 그러면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변동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는데 자국 화폐로는 수입을 얻으면서 달러로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달러를 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해지죠.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라가면 10억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원화가 필요해집니다. 갑자기 빚이 2배로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나라는 거의 모든 것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결국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한때 남미의 부유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국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 같은 이웃나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큰 요인입니다.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벌어진 일을 보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인 빚이라고 선언하며 의도적으로 갚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말이죠.
이처럼 때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정치인들이 외국에서 빌린 돈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지지율을 높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국가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010년 IT 대지진이나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같은 재해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갑작스럽게 막대한 복구 비용이 필요해지는데 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나라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번 지불이 늦어지거나 이자 납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위험 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나라가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해당 국가의 등급을 낮추기 시작해요. 이 정부는 약속한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거죠.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그 나라가 새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올라갑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이 대출받을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빼내려고 해요. 정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처분하고 심지어 그 나라 화폐까지 다른 통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자본 이탈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자국민들까지도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하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려고 할 때 발생해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니까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특히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제까지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오늘은 1달러에 1,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품 가격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석유, 식료품, 의약품 등 대부분의 필수품들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같은 물건을 사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매주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다음 주에는 더 비싸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점 진열대가 텅 비게 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심각한 건 필수품들의 부족입니다. 쌀,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료품부터 의약품, 연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마트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고 때로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은행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내 계좌가 동결되는 게 아닐까?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어요. 그런데 은행이라는 곳은 모든 고객의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한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 번져나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가 은행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코랄리토라는 조치를 시행했어요. 하루에 $250 이상은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죠. 이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무너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곳들이 생겨나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급증하죠. 이런 경제적 혼란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오는데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면서 달러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국민들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득세하기 쉽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들은 파산 위기에 몰려도 끝까지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법적 조치를 취할까 봐서가 아니라 한 번의 지불 지연만으로도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정부들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채를 사도록 만들기도 해요. 이런 조치들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채무 불이행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한번 채무 불이행에 빠진 나라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 부채를 재협상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테니까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빚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해야 하죠. 후자를 경제학에서는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대출해준 쪽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니까 쉽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재협상 과정은 보통 몇 년씩 걸려요. 그동안 해당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기존 사업들도 위축되면서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에 머물게 되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게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에요. 이런 곳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아요. 마치 의사가 중환자에게 쓴 약을 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긴축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건들은 해당 국가에게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유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라고 요구합니다. 공항이나 전력회사, 석유회사 같은 핵심 산업체들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거죠. 또한 화폐의 평가절하도 요구해요.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던 환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죠.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료 서비스가 축소되고 공공교통비도 올라가요. 심지어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가 몇 배씩 오르는 경우도 흔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부채 재협상이 끝나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나라가 정말로 안정을 되찾았는지, 예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를 지켜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크게 높여야 해요.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구조를 다각화해서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들도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그리스도 오랜 시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에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여파로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졌어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의 우루과이는 칠레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됐죠. 특히 IT 산업과 관광업을 크게 발전시켜서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한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이제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례도 흥미로워요. 1998년 외환 위기로 채무 불이행에 빠졌지만 이후 석유 가격 상승과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른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 위기 극복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이 달러를 준비 통화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도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2011년과 2023년에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를 놓고 다투면서 정부가 문을 닫을 뻔한 사태가 벌어졌죠. 이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어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달러 가치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불안정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죠. 일본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빚을 자국민들과 자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진 빚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설령 경제가 어려워져도 자국민들이 급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하거나 돈을 빼갈 가능성은 낮거든요.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서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어요. 유럽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유로존 국가들은 공통통화를 사용하면서도 각자 다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때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스가 파산 위기에 빠지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다른 남유럽 국가들도 덩달아 위험해졌어요. 투자자들이 이 나라들도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유럽중앙은행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중국의 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방 정부들과 국유 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본 통제를 통해 자금 이탈을 막고 있고 국유 기업들을 통한 경제 통제력도 강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결국 국가의 파산이라는 건 물리적인 소멸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고통은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전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어떤 나라가 파산 위기에 빠지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라와요.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경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들은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적정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한번 무너진 물레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국가 파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항상 경계심을 갖고 건전한 경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